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서정적인, 목가적인 짧은 단편을 읽어보려고 해요. 바로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스토리의 순수성 때문에 항순원의 소나기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고흐의 별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별 하면 눈동주가 생각나기도 하죠. 어린 왕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렇게 별이란 역시 언제나 순수와 그리움, 낭만, 그런 좋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별이 마구 쏟아지는 그런 하늘을 정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목동은 하나의 별만 중요하죠. 마치 어린 왕자가 지구의 5천송이 장미와 자신의 한 송이 장미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아무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오프닝은 이만 접고 고요하게 반짝여서 더 아름다운 목동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늘 푸른 아이들입니다. 니베룽 산에서 양을 돌보던 때였지요. 그 시절에는 몇 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산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는 오로지 내 개 라브리와 양떼하고만 지내야 했지요. 아주 가끔씩 몽두리를 산에 응거하고 있는 산사람이 약초를 캐러 내려오거나 피해몽에서 온 숲 굽는 사람이 잠깐 눈에 띄고는 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통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데에 익숙해져서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게다가 그이들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름마다 농장에서 먹을거리를 싣고 올라오는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이어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의 티 없이 맑은 얼굴이 나타나거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젓갈색 모자가 언덕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날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마을의 소식을 한꺼번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집의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지 또 누가 결혼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들 말이지요. 하지만 사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소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떤 소식보다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소식을 가장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스테파네트는 이 고장에서, 아니 이 근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거든요. 물론 나는 스테파네트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도 아가씨가 모임이나 파티에 자주 나가는지 또는 아가씨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청년이 새로이 나타났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오로지 산에서만 파묻혀 지내는 목동이 그런 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려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20살 청년이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가씨의 안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바로 보름마다 농장에서 먹을거리를 싣고 오는 날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농장의 수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특별 미사 때문에 늦어지는 모양이구나.
나는 오전 내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오쯤에는 거센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나기로 인해 길이 나빠져 노새가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오후 3시쯤이 지나서야 비가 그치고 햇빛을 머금은 물방울이 숲속에서 반짝거렸지요. 그때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교회의 부활절 종소리와 같았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내 보름치 먹을거리를 짊어진 노새를 몰고 있는 것은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니까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의 등 양쪽으로 늘어뜨린 등나무 바구니 사이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산바람과 소나기로 서늘해진 공기 때문에 볼이 빨갛게 상기된 채로 말입니다. 심부름하던 아이는 지독한 감기에 걸렸지 뭐야.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내서 집으로 갔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길을 잃어서 늦은 것이라고 덧붙였지요. 하지만 꼭 그런 이유 때문에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도회라도 다녀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꽃무늬 리본과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눈이 부시도록 예쁜 치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 아가씨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저히 아가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정말 넋이 나갈 지경이었답니다. 아가씨의 모습을 이토록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기껏해야 내가 아가씨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겨울에 양들을 초원으로 내려보내고 나는 농장에 남아서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끔씩 아가씨는 멋진 드레스를 입고 아무에게도 말을 건네는 법이 없이 종종걸음으로 방을 지나쳐 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는 모습만 잠깐씩 보았을 뿐인데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가씨와 나, 단 둘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가씨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곧 음식을 가지고 온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한 귀여운 모습이었답니다. 양을 보고 싶어. 내가 사는 곳도 함께 말이야. 아가씨는 치마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밀집 위에 양가죽을 깔아 만든 침대와 벽에 걸린 외투, 지팡이와 부싯돌, 그런 것들을 차례로 돌아보고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지요.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구나. 하지만 무척 심심하겠어. 늘 혼자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야? 그때 나는 하마터면 이렇게 대답할 뻔했습니다. 당신 생각을 하면서요, 아가씨.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몹시 당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도 내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짓궂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 여자친구가 이곳에 놀러 오기도 하니? 아, 내 여자친구는 아마도 산꼭대기에서만 볼 수 있는 에스테렐 요정이 아닐까? 나에게는 아가씨가 바로 요정 에스테렐처럼 보였지요. 그럴 수밖에요. 머리를 뒤쪽으로 살짝 젖히고 맑게 웃는 고 앙증맞은 모습도 그렇고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아가씨의 방문도 마치 요정의 출연 같았으니까요. 안녕, 목동아. 네, 아가씨도 안녕히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텅 빈 바구니를 싣고서 가파른 오솔길 너머로 사라졌지요. 그때 노새의 발굽에 채인 자갈들이 또르르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자갈 하나하나가 내 심장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뒤에도 아주 오래도록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잘 질 때까지 잠에 취한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있었던 그 꿈 같은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산 아래쪽의 깊은 계곡이 짙푸르게 변하기 시작했지요. 양들은 서둘러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서로 부딪히며 매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틀림없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달려서 내려가 보니 내 어린 아가씨는 아까처럼 맑은 미소로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추위와 무서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아까 내린 소나기로 물이 불어난 개울을 건너려다가 빠질 뻔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대체 이것을 어쩌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혼자서 이 늦은 시간에 농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워낙 먼 길이었으니까요. 물론 지름길로 가면 되지만 아가씨가 혼자서 지름길을 찾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안내하고 싶었지만 양을 놓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가씨는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아가씨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가씨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답니다. 7월은 밤이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잠깐 동안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재빨리 불을 피웠습니다. 개울물에 빠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가씨의 옷과 발을 말려야 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아가씨에게 우유와 치즈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고 가여운 아가씨는 불을 쬐어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가씨의 눈에서 떨어지는 굵은 눈물방울을 보고서 나 자신도 그렇게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 빠르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안개 낀 산 꼭대기에는 장밋빛의 노을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산장 안으로 들어가 좀 쉬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먼저 산장 안으로 들어가 잘 마른 새 건초를 깔았습니다. 또 그 위에 새 가죽도 깔았습니다. 자,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인사를 하고 바깥으로 나와 문 밖에 앉았습니다. 내 몸 안에서는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순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산장 안에서 양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내 아가씨가 내 보호 안에서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다른 어떤 양보다도 값지고 새하얀 양처럼 말이에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였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얼른 돌아보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양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밀짚은 바스락거렸을 테고 이따금씩 녀석들은 잠꼬대 하듯이 매하며 울어댔을 테니 말입니다. 차라리 이 모닥불 옆에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어깨에 양털 가죽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불꽃을 더 키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단 한 번이라도 바깥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 고독과 침묵 속에서 새롭고 신비로운 세상이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신비로운 세상 안에서는 시냇물도 더 맑은 소리로 노래를 하고 연못 위로는 작은 불빛들이 춤을 춘답니다. 산의 정령들은 자유롭게 이리저리 오가고 허공에는 알아듣기 힘들 만큼 작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들로 가득하지요. 그럴 때에는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거나 풀이 자라는 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든답니다. 낮은 인간과 동물의 세상이지만 밤은 생명의 기운을 부여받은 사물의 세상입니다. 물론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겁을 먹기도 하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그런가 봅니다. 아가씨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조그마한 소리가 나도 화들짝 놀라면서 바싹 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즈음 언덕 아래쪽의 연못에서 시작된 길고도 낯선 울음소리가 파도치듯 퍼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주 예쁜 별똥별이 그 울음소리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 머리 위를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마치 소리가 별똥별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것은 누군가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도 나를 따라했습니다. 아가씨는 한참 동안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동들은 모두 마법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가씨. 다만 우리는 이 높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낮은 초원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알고 있지요. 아가씨는 여전히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채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털 가죽을 두르고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가씨는 정말 하늘나라의 목동 같아 보였답니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별이 많은걸?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은 별을 한꺼번에 보는 것은 처음이야. 혹시 저 별의 이름을 알고 있니? 물론이에요, 아가씨. 제가 가리키는 곳을 잘 보세요.
지금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별은 성 야곱의 길이랍니다. 저 길은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로 향하고 있지요. 우리의 영웅 샤르마뉴 황제가 사라센과 전쟁을 위해 길을 나설 때 성 야곱이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놓은 길이랍니다. 그리고 그 별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4개의 빛나는 바퀴가 있는 영혼의 마차가 보이죠?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이 3마리의 말이랍니다. 또 그 앞에 작은 별이 바로 마부예요. 그 주위에 비처럼 마구 쏟아지는 별들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떠돌이 영혼이에요. 신께서 당신의 세계에 받아들이시지 않은 가여운 영혼들이지요. 그곳에서 약간 아래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쇠스랑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명의 왕이라고 부르는 별이에요. 우리 목동들에게는 시계 역할을 해주시오. 그 별만 올려도 보아도 자정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밀라노의 요한이라 불리우는 별이 있어요. 저 별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어요. 밀라노의 요한이 3명의 왕, 닭장과 함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닭장은 너무나 애타게 결혼식을 기다렸던 터라 가장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위쪽에 자리 잡은 거예요. 저 위쪽 꼭대기를 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3명의 왕이 닭장을 바싹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밀라노의 요한은 게으름뱅이였어요. 그날도 그만 늦잠을 자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앞서간 둘에게 지팡이를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3명의 왕을 밀라노의 요한이 던진 지팡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세상의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의 별인 양치기의 별이랍니다. 그 별은 우리가 양떼를 우리에서 몰고 나올 때 또는 저녁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답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그론느라고 부르시오. 참, 아가씨는 아름다운 마그론느를 알고 있나요? 7년에 한 번씩 프로방스의 돌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는 마그론느 말이에요. 정말이야? 정말 별들도 결혼을 한다는 말이야? 물론이지요, 아가씨. 아마 그 즈음이었나 봅니다. 나는 막 아가씨에게 별들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참이었지요. 문득 나는 신선하면서도 부드러운 무언가가 내 어깨에 가볍게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댄 아가씨의 머리였답니다. 곱슬머리에 달린 리본과 레이스가 스치면서 앙증맞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는 그렇게 내 어깨에 기댄 채로 밤하늘의 별빛이 창백하게 엷어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나는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자꾸만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렸지요. 하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생각으로 이끌어주는 밤에게 성스레 보호받은 채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위로는 수많은 별들이 양떼처럼 온순하고 조용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따금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아 잠들었다고 말입니다.